반갑습니다. 저는 1타 클래스에서 용접교육을 맡고 있는 박정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용접 기능사 문제풀이 2015년 사회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여러 명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요. 이 시험 자체가 60문제 중에서 36문제를 득점하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합격하시는데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떨어졌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35개로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36개는 합격이고 37개도 합격인데 35개는 불합격입니다. 한 문제로 떨어졌는데요. 창피하니까 그냥 나 35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은 35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또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방송을 계속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건 하나 더 외우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떻게든 외워보세요.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번 용접부의 결함은 치수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으로 구분됩니다. 구조상 결함들로만 구성된 거 무엇일까요? 결함 문제는 보통 3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이 60문제 중에 36개 맞으면 합격인데요. 3문제 맞은다면 약 10%예요. 굉장한 거죠. 네,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치수상 결함은 치수가 틀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치수상 결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변형이에요. 변형이고요. 성질상 결함은 연성 부족, 내식성 불량 이런 거 다 성질상 결함이 되겠어요. 자, 일단 변형 볼까요? 변형은 뭐예요? 치수가 틀어진 거잖아요. 변형돼서 치수가 틀어진 거잖아요. 치수상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요. 변형 아니네요. 그죠? 또 연성 부족 어때요? 연성 부족은 성질상 결함이잖아요. 얘도 아니네요. 내식성 불량 얘 어때요? 얘도 성질상 결함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공, 용입불량, 용접균열 이런 것들은 구조상 결함이에요. 2번 다음 중 용접기의 특성에 있어서 수화 특성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수화 특성은 또 뭐예요? 용접을 하면요.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 얘는 전류값이에요. 좀 반듯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볼게요. 이쪽은 전압이에요. 이쪽은 전류값이에요. 용접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전압이 높거든요. 높은데 용접을 진행하면서 전류값이 높아지면 전압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전압. 아크 세기잖아요. 아크 세기가 세면 어떻게 돼요? 안 꺼지겠죠. 처음에 아크 이러면 잘 붙어버리죠? 해보시면 어때요? 아크만 이렇게 막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전압이 높으면 아크가 안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압이 높은 게 좋거든요. 근데 하면 올수록 어때요? 전류는 뭐예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잖아요. 전류값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이 내려가는 거. 이런 거를 수화특성이라 합니다. 수화특성. 그럼 수화특성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아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초반에 아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용접기의 사용률이 40%일 때 아크 발생 시간과 휴식 시간의 합이 10분이에요. 그러면 그 발생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사용률이라는 건 뭐예요? 용접기 사용률이라는 것은 총 작업 시간분의 아크 발생 시간이죠? 아크 발생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총 작업 시간 얼마예요? 총 작업 시간은 아크 발생 시간하고 휴식 시간 합친 거잖아요. 그게 10이라는 거죠. 이게 밑에가 10이에요. 근데 사용률은 얼마예요? 40%예요. 자,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네, 4분이겠죠. 10분 중에 4분 썼으니까 4분 용접했으면 40%인 거죠. 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4번 교류아크 용접기 종류 중 코일에 감긴 수에 따라 전류를 조정하는 거. 자, 탭전환형 뭐예요? 탭전환형은
이렇게 코일이 감긴 게 이렇게 많이 감겨 있고요. 더 많이 감겨 있고요. 더 많이 감겨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탭을 여기다 꽂으면 뭐 예를 들어 80A, 85A, 90A, 95A 이런 식으로 탭의 감긴 수에 따라 전류를 조정하는 거. 탭을 꽂아 가지고요. 이거를 탭 전환형이라 합니다. 탭 전환형이라 하고요. 가동 철심형은 뭐예요? 가동 철심형. 이렇게 철심이 있는데요. 철심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철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조정하는 거. 이런 거 가동 철심형이라고 그래요. 가동 코일형은 뭐예요? 코일이 막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요. 얘를 막 이렇게 돌리면요. 이 코일이 왔다 갔다 해요.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조정하는 거를 가동 코일형이라 합니다. 가프와 리액터는 뭐예요? 리모컨이 달려있는 거죠.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 이거 가프와 리액터이라 한다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탭 전환형에서 주의할 사항 뭐 있다고 그랬죠? 용접하는 동안에 탭을 전환하면 스파크 팍 튄다고 그랬죠?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용접을 안 할 때 탭을 전환하셔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피복아크 용접에서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아크 쏠림이 뭐예요?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어요. 두 개의 모재가 있어요. 용접을 하고 싶은데요. 직류에서만 생기죠. 내가 여기를 용접하고 싶어요. 이면비들 하고 싶은데 얘가 아크가 이렇게 막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걸 아크 쏠림이라고 그래요. 아크 블러러도 하죠. 자, 방지 대책은 뭐예요? 접지를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면 됩니다. 멀리 하면 돼요.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현장에 가시면 용접기가 여기 있으면은요. 밑에 레일을 쭉 깔아요. 이렇게 쭉 레일을 깔아가지고요. 여기다 접지해요. 접지하고요. 실제 용접은 여기서 해요. 이렇게 홀더를 여기까지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서 용접하는 거예요. 멀리서 용접해요. 이렇게 접지점을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용접해서 멀리 하는 게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 방향으로 기울이면 되나요? 아니죠. 아까 이렇게 쏠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아크가 이쪽 쏠리는데 반대로 이렇게 해야 밑으로 그나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쏠리니까.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용접봉을 기울이시면은 아크가 덜 쏠립니다. 답은 이거 아니네요. 접지점을 2개 이상 하면 아크가 안 쏠립니다. 4번 직류 용접을 하지 말고 교류 용접을 하면 아크가 안 쏠려요. 직류 용접에서만 아크가 쏠려요. 또 뭐 있을까요? 후진법을 하면 좋고요. 엔드 탭을 다시면 좋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피복제 역할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스패터 발생을 많이 하나요? 아니죠. 스패터를 안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피복제 역할이 아니에요. 스패터가 뭐예요? 그러면 용접을 하는데 피복아크 용접을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피복아크 용접을 하는데 모재예요. 용착금속이 이렇게 생기죠. 용착금속이 생기고 용융풀이 생기는데요. 여기 용접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면에 막 이런 것이 막 튀는 거, 이거 스패터라고 그래요. 징그럽죠. 이거 다 스패터 생기면은요 그라인더로 싹 갈아내야 돼요. 스패터가 왜 생길까요? 일단 이게 흡습이 돼서 용접봉이 흡습이 되면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각도가 부정확할 경우도 있고요. 전류가 잘 안 맞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용접 처음 배울 때요. 이 스패터를 용접을 하면 용접사가 이게 없애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용접을 하고 나면 사상공이 들어와요. 사상공이 들어와 사상하시는 분들이 이 스패터를 싹 밀어주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스패터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용접한 건 자기가 스패터 제거하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하고 집에 가려면 스패터 안 생기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스패터가 안 생기게 연구를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죠? 네,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패터가 많이 생기면 안 좋아요. 다 불량이에요. 2번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를 만들어 질화 산화 등의 해를 방지한다. 맞죠? 용착금속의 탈산 정련 작용을 한다. 맞죠? 아크를 안정하게 하는 거. 이게 다 피복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7번 용접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 비드를 형성하는 것을 운봉이라 하는데요.
위빙 비드 운봉폭은 심선 지름의 몇 배가 적당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판을 용접을 할 거예요. 이 판도 용접을 하고 싶어. 두 개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가접을 이렇게 하겠죠. 가접을 이렇게 잘 가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피복아크 용접봉이라 한다면요. 얘를 이렇게 아크를 일으키죠. 아크를 일으켜서 용접을 하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얘 한 번 녹이고, 얘 한 번 녹이고, 얘 한 번 녹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운봉이라고 하잖아요. 이 폭을 여기서까지 폭을 운봉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운봉의 폭은 심선 지름, 이 용접봉의 지름의 몇 배가 적당하냐 이 말이에요. 답은 2, 3배입니다. 너무 막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3.2파이로 용접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거예요? 한 10mm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얘가 비드폭이 10mm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무 크면은 안 좋아요. 8번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되는 특성. 자, 이게 전압이고요. 얘가 전류예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은 낮아지는 거. 이걸 뭐라 불른다고 그랬죠? 수하 특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하 특성. 피복아크 용접기의 특징이죠. 수하 특성. 9번 보기와 같이 영광용 피복아크 용접봉을 표시하였습니다. 설명어로 틀린 거 4316 뭐예요? 자, 2는 뭐예요? 일렉트루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전기 용접봉이다 이런 뜻이고요. 43은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최저 인장 강도. 뒤에 있는 16은 피복제 종류죠? 피복제 종류예요. 자, 그러면 이 4316은 뭐예요? 저수속의 용접봉이죠? 24316 저수속의 용접봉이에요.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죠? 3, 1, 3, 라, 고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24301은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고요. 24303 라임 티타니아계 24311 고셀룰로스계 24313 고산화 티탄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313 라고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답은 뭐예요? 이거죠. 4316은 저수소계잖아요. 일미나이트계는 4301이 되겠네요. 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313 라고고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4313 이거 뭐라 불러요? 막봉이라고 부르죠? 왜 막봉이에요? 그냥 막 해도 잘 된다 해서 막봉이에요. CR봉이라고도 하죠. 네. CR봉이라고도 회사 이름이 CR봉이잖아요. 조선관계에서 만든 건데요. 이름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4313 CR봉이라고도 하고 또 막봉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산화 티탄계예요.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자, 4301은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에요. 얘는 용접하면은 피복제 슬러그가 잘 방리가 안 되고 약간 보글보글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고 어떻게 용접한다 할 수 있겠어요? 또 뭐 하세요? 근데 저 용접사인데요. 근데 그럼 4301이 뭐예요?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10번 직류아크 용접에서 전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극성은 뭐예요? 모재가 플러스이고 토치, 홀더는 마이너스인 거. 요거 직류 전극성이잖아요. 70에서 80%의 열이 플러스로 가니까 용입이 깊죠? 용입이 깊어요. 비드폭 좁죠? 비드폭 좁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후판 용접에 적당하죠. 자, 홀더는 20에서 30% 열밖에 안 가기 때문에 용접봉이 잘 안 녹겠죠? 자, 볼까요? 용접봉 녹음이 느리다. 맞죠? 용입이 얕다. 아니에요. 용입 깊잖아요. 70에서 80%이 모자로 가니까 용입이 깊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비드폭이 넓다. 이것도 아니네요. 모재를 음극에 용접봉을 양극 이거는 다 직류 역극성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직류 역극성, 직류 전극성의 특징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한 문제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풀어보시면서 어때요? 이거 안 나온 적 없었잖아요. 네. 별로 어렵지 않고요. 현장에서도 그러면 박판 용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판이 뭐예요? 얇은 판이잖아요. 얇은 판은 직류 전극성으로 하면 돼요? 직류 역극성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11번
용접부의 균열 발생의 원인 중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균열 발생의 원인 중 틀린 거. 1번. 이음의 강성이 큰 경우에 균열이 생깁니다. 부적당한 용접봉 사용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용접봉이 흡수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H2O가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수소 때문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부적당한 용접봉. 저수 속에 쓰면 안 생기잖아요. 균열. 다른 거 써면 또 생기겠죠? 이런 거 부적당한 용접봉 사용 시 용접 전류를 너무 세게 뭐 과대하게 하거나 속도도 너무 빨리빨리 해버리면은 균열이 가겠죠? 용접부가 천천히 식으면 어때요? 용접부가 빨리 식는 걸 뭐라고 부르죠? 급냉. 급냉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취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수소가 용접부에 있는 수소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수소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식으면 취성도 덜 생기고요. 그 안에 있는 수소가 다 빠져나가서 균열이 덜 생기겠죠? 선행은 좋은 거예요. 균열이 안 생겨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부터는 특수용접 문제네요. 12번, CO2 용접 발생된 일산화탄소와 산소 등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탈산제예요. 탈산제. 탈산제 뭐뭐 있죠? 자, 페로망간, 페로티탄,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이건 뭐예요? 철의 화합물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망간철, 티탄철, 규소철이죠. 실리콘이 규소잖아요. 규소철 이런 것들이 탈산제. 탈산제는 뭐예요, 그러면? 탈취제는 냄새를 없애는 거잖아요. 탈취제. 탈산제는 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망간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탈산제. 얘네를 넣으면은 산소가 없어져요. 자, 그럼 문제 답이 뭘까요? 망간이죠, 망간. W가 텅스텐인데 이렇게 텅스텐을 집어넣지는 않고요. 탱스턴 아니죠. 니켈 아니고 구리 아니에요. 티탄은 맞죠? 페로티탄이나 페로실리콘, 페로망간은 맞습니다. 답 1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이 아닌 거예요.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플라즈마는 거의 10,000도씨에서요. 거의 20,000도씨에 달하는 열원을 이용하여서 플라즈마 열원을 이용하여서 용접하는 건데요. 얘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잘 녹고 잘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용접 속도가 빨라요. 또 잘 녹으니까 한 번에 용접해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단층 용접이라고 하죠. 한 번 용접했으니까. 1층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번만 용접했다는 뜻이에요. 1층 용접할 수 있으니까 매우 능률적입니다. 무부하 전압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면 무부하 전압이라는 건 뭐냐? 용접하지 않을 때 걸리는 전압인데요.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은 전격은 또 뭐예요? 전기 충격의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점이라 할 수 없죠. 단점이죠. 지금 장점이 아닌 거니까 얘는 단점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료의 용접이 가능하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미구 용접 시 와이어 성급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와이어 미구 용접 한번 볼까요? 여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본체에서 연결되어 있는 피덕이라고 해서 와이어를 밀어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피덕이 보면은 전류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이어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럼 와이어를 밀어가지고 노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막 용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와이어를 밀어주는 방식이요. 송급한다 하죠. 와이어를 밀어주는 걸 송급한다 그러는데 송급하는 방식 뒤에다가 여기다가 롤러를 달아요. 롤러를 달아서 밀어주면 민다해서 푸시 방식이에요. 푸시 미는 거예요. 자, 이 건이 있는데요. 노즐이 있고요. 건인데 건에다가 여기다가 롤러를 달아서 당겨주는 거. 당긴다 해서 풀이에요. 풀 방식이에요. 둘 다 다르면 푸시 풀 방식이죠. 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세 가지 맞는데 푸시 언더 방식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셔야겠죠? 그러면 미구 용접하고 CO2 용접은 어떻게 달라요? 사용 가스가 다르죠? 미구 용접은 알곤 쓰죠, 알곤. 알곤이랑 헬륨 쓰는 거를 미구 용접이라고 하고요. 매그 용접이 있어요. 매그 용접은 뭐예요? 이게 미그 용접은 알루미늄 헬곤 쓰는 거고요. 헬륨 쓰는 거고. 매그 용접은 알곤하고 CO2 가스를 쓰는 걸 매그 용접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도요. 또 CO2 용접은 어때요? 보호가스, 실드가스로 CO2 탄산가스를 쓰는 걸 CO2 용접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기계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CO2 용접은 전용 기계가 따로 있어요. CO2하고 매거를 같이 쓰긴 하는데요. 어쨌든 미가 제일 비싼데 사용가스를 바꾸면 이 똑같은 용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송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볼까요? CO2 용접 시 저전류 영역에서 가스 유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그러면은 CO2 용접을 할 때요. 여기 탄산가스가 이렇게 탄산가스가 있어요. 탄산가스는 무슨 색으로 칠한다고 그랬죠? 청색이죠. 탄산가스가 CO2예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병에서요. 이렇게 노즐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로 연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딱 열면 여기서 용접을 하면은요. 구슬이 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눈금이 있어가지고 구슬이 올라가면 이 눈금을 보고 얘가 얼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눈금에 뭐라고 써 있냐면 15라고 써 있다면 15리터 퍼 미닛이에요. 이 말은 뭐냐? 1분에 15리터가 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CO2 용접, 탄산가스 아크 용접을 할 때 보통 저전류, 좀 낮은 전류 용접할 때 15리터 퍼 미닛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전류를 끝까지 올려가지고요.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때는 보통 20에서 25리터 퍼 미닛 사용합니다. 이런 거는 굳이 이게 외울 필요도 없이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해가 하기 쉬운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전류 영역에서는 한 15 정도 쓰고요. 좀 전류를 세게 쓰면은 한 20에서 25 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비소모성 전극봉을 사용하는 용접봉은 무엇일까요? 그럼 비소모성은 뭐고 소모성은 뭐예요? 자, 티그 용접 볼까요? 티그 용접은 노즐이 이렇게 있죠. 노즐이 있으면 텅스텐 전극봉이 있고요. 텅스텐 전극봉에서 아크가 나와요. 아크가 나오고요. 용가제를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텅스텐 전극봉을 전극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극이 녹지 않아요. 녹지 않고 용가제를 투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극이 소모되지 않는 거를 비소모성이라고 그래요. 비소모성 전극이라고 하고요. 또 CO2 용접 볼까요? 미그 용접이나 피부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어때요? 와이어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러면 전극이 녹으면서 전극 역할도 하고 와이어 역할도 하잖아요. 용가지 역할도 하죠? 이렇게 전극이 소모되는 것, 계속 녹아버리는 것을 소모성 전극이라고 합니다. 소모성 전극이라고 하고요. 또 전극이 비소모성 전극은 전극이 안 녹잖아요. 비용극식이라고도 합니다. 녹는다는 뜻이에요. 극성이 전극이 안 녹는다. 비용극성이고요. 용극성은 뭘까요? 용극성. 극이 녹는 거예요. CO2 용접이나 미구 용접, 피부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전극이 녹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소모성하고 용극성은 같은 말이에요. 네, 둘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비소모성으로 소모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용극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7번 레이저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루비 레이저와 가스 레이저 두 종류가 있다. 뭐 그런가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랬죠?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선이 용접의 요론이다. 그런가요? 뭐 그렇죠. 열 영향부가 넓을까요? 아니에요. 레이저는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 부분만 용접이 돼요.
열 영양분은 뭐예요? 그 옆에 열이 많이 이렇게 퍼지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딱 그 부분만 용접을 해서 열을 주기 때문에 열 영양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잘 모르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다 읽어보면 대충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매달리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 푼 다음에 다시 와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가스레이저로는 주로 CO2 가스레이저가 사용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용융 슬래그와 용융 금속이 용접부로부터 유출되지 않게 모재 양측에 순행식 동판을 대어서 용융 슬래그 속에서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 슬래그의 저항열로 와이어와 모재 용접부를 용융시키는 것으로 연속 주조 형식의 단층 용접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막 써놓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철판이 있어요. 두꺼운 철판이 있는데 이 두꺼운 철판을 용접하고 싶어요. 이 티구 용접으로 하면은 이만큼만 해도 3박 4일은 해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거 막 쉬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용접 입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O2로 하면 될까요? CO2로 해도 며칠 걸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동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순행 동판이라고 그래서 순행, 물로 식히는 동판을 대요.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만들고요. 요 안에 용융 슬래그인데요. 녹아가지고 두 개를 통전시키면 여기다 와이어를 집어넣어서요. 전기저항열에 의해서 이거를 한 번에 쭉 위로 용접하면서 한 번에 쭉 용접하는 거. 위로 용접하면 상진 용접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쭉 한 거는 단층 용접이라고 그래요. 단층 상진 말도 복잡하네요. 단층 상진 용접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죠. 또 어떤 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동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이런 거를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고 합니다. 19번 접용접에서 용접점이 앵글제와 같이 용접 위치가 나쁠 때 보통 팁으로는 용접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전극의 종류는 2형 팁입니다. 20번 공기보다 약간 무거워요. 무색, 무미, 무취, 독성이 없는 불활성 가스네요.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가 뭐예요? 불활성 가스라는 것은 상온에서 산소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죠. 불 붙는 데다가 불활성 가스를 대면은 불이 꺼지나요? 네, 꺼집니다. 실험해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 불활성 가스는 뭐뭐 있을까요? 알곤, AR이 알곤이에요. H, 헬륨, 알곤, 헬륨, N이 네온, 이런 것들이 불활성 가스입니다. 그러면 불활성 가스는 뭐 있을까요? 여기 알곤 있네요. 산소는 뭐예요? 산소는 조연성 가스죠. 자기가 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가스가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할 때 조자예요.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 지원해준다 할 때 지자예요. 산소는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입니다. 수소는 어디 주로 쓰죠? 수소는 수중용접, 수중절단할 때 많이 쓰이죠? 20번 연납댐의 최종 용융 온도는 183도입니다. 외워두세요. 연납댐의 용제가 아닌 것은, 자, 연납댐은 뭐예요? 450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450도 이하에서 녹는 납댐은 연납댐이라고 그러죠. 연납댐은 주로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아까 방금 했잖아요. 납하고 주석, SN이 주석이에요. 주석납만 연납이에요. 450도 이하에서 녹아요. 183도라고 방금 나왔죠? 자, 450도 이상에 녹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경납입니다. 그러면 용접할 때 뭔가 묻혀서 한다고 그랬죠? 그걸 용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용제가 뭐뭐 있어요? 연납은 염산, 또 염화 땡땡땡 하는 염화물들이 있고요. 경납의 용제들은 붕사 있죠? 붕산, 알칼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연납된 용제가 아닌 건 붕사잖아요. 붕산은 경납댐의 용제잖아요. 그렇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프로판 가스의 성질을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다. 쉽게 기하하며 발열량이 높다. 액화하기 쉽고 용기에 넣어 수송하기 편하다. 그렇죠. 식당 같은 데 다 LPG로 하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률이 크죠. 네, 답은 4번이 아니네요. 자, 프로pan가스에서 또 알아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산소하고 반응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5인 거. 이 정도도 알아두셔야죠. 프로pan가스 하나를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4.5 정도 필요하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알아둘 거 뭐 있죠? 네, 산소와 반응했을 때 열량이 가장 높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여요? 절단할 때 쓰이잖아요. 이런 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가스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거. 아까 그 용제 뭐뭐 있나 경납 때문에 용제, 또 연납 때문에 용제 뭐 있나 알아봤죠. 자, 연납 때문에 경납 때문에 용제 왜 쓰는 거예요? 제로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한다. 용융 금속의 산화 지하를 감소하게 한다. 청정작용으로 용착을 돕는다. 용접봉 심선의 유해 성분을 제거한다. 심선이라는 거는요, 용접봉에 이렇게 안에 있는 이 철사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유해 성분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5번 수중 절단 작업 시 절단산소의 압력은 공기 중에서의 몇 배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1.5에서 2배입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중 절단할 때는 수소를 쓴다는 거죠. 네, 수소를 쓴다는 거예요. 수소를 쓰는데 절단산소의 압력은 공기 중에서 몇 배 정도 하는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병의 내용적이 40.7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산소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산소병이 있는데 여기 V라고 써 있고요. 여기 40.7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이 지금 산소병은 40.7리터를 평소에 담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40.7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40.7리터인 용기에다가 압력을 100kgm/cm 제곱은 이걸 기압이라고 그래요. 기압. 1기압은 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요게 1기압이잖아요. 이 병에다가 40.7에다가 2배로 꾹꾹 눌러 담으면 2기압이에요. 그럼 100기압은 뭐예요? 100배로 꾹꾹 눌러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지금 얼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40.7인데 원래 이 부피가 40.7인데 100배로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러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40700 리터만큼 들어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프랑스 팁 100번을 사용해서 표준 불꽃으로 몇 시간까지 용접할 수 있을까요? 자, 프랑스 팁 100번은 뭐예요? B100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1시간에 100리터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1시간에 100리터예요. 그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네. 41시간 정도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뜻이에요. 27번 가스용접 토치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아닌 것은 토치를 망치나 갈고리 대용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스용접도 이걸 톡톡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점화된 토치를 아무거나 함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불 붙여놓고 나가버리면 불나버리잖아요. 하면 안 되겠죠. 팁 토치를 작업장 바닥이나 흙 속에 함부로 방치하지 말아야겠죠. 잘라야 되겠죠. 작업 중 역류나 역화 발생 시 산소의 압력을 높여서 예방한다. 역류가 왜 생기는 거예요? 역류. 자,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세틸렌병이고요. 하나는 산소병이에요. 산소병이에요. 둘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가서 가스 용접을 하는데요. 산소는 몇 기압으로 충전한다 그랬죠? 150기압으로 충전한다 그랬죠? 아세틸렌은 15기압으로 충전해요. 알고는 얼마로 충전해요? 140기압으로 충전하죠. 이거 상식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시험도 잘 나오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나가다가요. 아세틸렌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압력이 낮잖아요. 나가지 않고 다시 아세틸렌병으로 들어오면 혼합가스가 생기면 폭발해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뭐라 불러요? 역류라고 합니다. 역류. 또 이 나가다가 불이 토치 끝에서 나가다가
막히면 불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역화라고 그래요. 이런 거 왜 생긴 거예요? 산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특히 역류 어때요? 역류. 산소가 너무 세고 아세틸렌은 압력이 낮으니까 거꾸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소의 압력을 높여야 되겠어요? 산소의 압력을 높이면 더 들어가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죠?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또 아세틸렌은 다 쓰면 안 돼요. 아세틸렌 다 아낀다고 여기 다 없을 때까지 쓰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거꾸로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역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절대로 다 좀 남겨 놓으셔야 돼요. 한 10분의 1 정도는 남겨 놓으신 다음에 가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가스 절단 시 예열불꽃이 강할 때 생긴 현상이 아닌 것은? 예열불꽃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절단을 하는데 얘를 딱 절단할 건데 얘가 절단을 하는데 예열불꽃이 강하면은 이 끄터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요. 둥글둥글하게 되고요. 또 여기 막 주렁주렁 슬래그가 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들러붙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절단면이 깨끗해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절단면이 거칠어지는 거죠. 드래그는 감소합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드래그는 감소하고요. 절단면이 거칠어지고 모서리가 용용돼서 동그랗게 되고요. 철 성분의 슬래그가 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열불이 강할 때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9번. 가스 절단에서 고속 분출을 얻는 데 가장 적합한 다이버전트 노즐은 보통 팁에 비하여 산소 소량이 가질 때 절단 속도를 몇 프로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절단할 때 앞에 노즐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노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게 나오더라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속도가 같은 양이 나오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절단이 빨리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다이버전트 노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고속 절단할 때 좋겠죠? 이게 똑같이 된 거는 후판 절단할 때 일반형 노즐인데요. 후판 두꺼운 판 절단할 때는 일반형 노즐이 좋고요.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거꾸로 다이버전트 노즐의 반대인 이렇게 생긴 노즐이 있어요. 얘는 어떨까요? 가우징 할 때 좋아요. 이런 건 가우징 할 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이버전트 노즐로는 약 20에서 25% 정도의 절단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30번. 다음 용접 이음부 중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거 고르라고 했네요. 맞대기 이음은 뭐예요?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용접하는 거죠. 냉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고 이쪽으로 전달되겠죠. 자, 변두리 이음은 뭐예요? 변두리 이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재가 두 개가 있으면은요, 얘를 이렇게 계속 용접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어디로 갈까요? 이리 하나 퍼지고 이리 하나 퍼지겠죠? 자, 모서리 이음은 뭐예요? 모서리 이음은 두 개를 직각으로 놓고요, 이렇게 계속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해 나가는 거. 그럼 열이 어디로 가요? 이리 하나 갈 거고 이리 가겠죠? 양쪽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필레니움은 어떨까요? 필레니움은 이렇게 용접하는 거죠? 여기를 막 용접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 어디로 가요? 이리 하나 가고요. 이리 하나 가고 이리 하나 가겠죠? 필레니움이 더 열이 많이 퍼지잖아요. 그럼 냉각이 뭐가 제일 빠를까요? 필레니움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인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초음파 탐상법 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투, 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공진법, 투과법, 펄스 반사법. 이게 초음파 탐상법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펄스 반사법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답은 어쨌든 이건 아니에요. 아무 말 대한 재놓은 거예요. 32번. 예열 방법 중 국부 예열의 가열 범위는 용접선 양쪽에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이프를요, 두 개 V홈 맞대기 용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예열을 하려면 용접선 얼마 정도를 양쪽에 이쪽도 예열하고 이쪽도 예열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를 예열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50에서 100mm 정도, 이 정도, 한 100mm면 이 정도 되죠? 10cm요. 10cm 정도 예열하시면 좋습니다. 33번. 인장 강도가 750메가파스칼이에요. 용접 구조물의 안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가 되겠죠? 인장 강도.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허용 능력이 250이고요. 인양 강도가 750이니까 3이 되겠죠? 3. 3입니다. 그럼 안전율 3은 어떤 안전율이죠? 얘는 정하중이라고 그랬죠? 정하중. 정하중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하중이요. 5는 동하중이죠. 동하중. 동하중. 동하중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8은 교본하중이에요. 교본하중. 교본하중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하중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일정한 주기를 두고 가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든지 뭐 이런 거죠. 12번. 12는 뭐예요? 안전율이 충격하중이 와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충격하중. 충격하중의 안전율은 12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같이 외워두면 좋죠?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34번. 용접부의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연성 결함은 구심 시험이죠. 구심 시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필기를 합격하셨어요. 필기를 합격해서 실기를 보러 갔어요. 실기를 보러 가면은 수직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접을 하죠. 가접을 하고 하나 둘 이렇게 용접할 거 아니에요. 용접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잘라요. 여기는 싹 그라인더로 가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은 다음에 프레스로 얘를 꾹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연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성이 없으면 이게 찢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찢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탈락입니다. 연성도 조사할 수 있고요. 이 안에 결함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구심시험이라고 그래요. 답은 구심시험이었습니다.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여 용접부를 비파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와류-탐산 검사죠? 와류-탐산 검사. 얘는 비철금속도 가능하다 했죠? 자분-탐산 검사는 뭐예요? 자분-탐산 검사. 자, 자분-탐산 검사라는 거는 이 바닥에다가요, 색깔을 쫙 뿌린 다음에요, N극과 S극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로가 이렇게 형상을 그리면서 배열이 되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죠? 자, 그런데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데 자분이란 게 뭐예요? 쇳가루가 자분이에요. 자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로 여기 위에 뿌린 다음에요,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는데 N극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석이 되는 거예요. N극과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일정한 배열로 이렇게 자분이 배열이 돼야 되는데 요 밑에 이상한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상하게 뭐가 달라 막 붙어요. 이렇게 해서 밑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을 자분 탐산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탐산 검사, 침투 탐산 검사도 잘 모르시면은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돌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번. 화재 및 폭발의 방지 조치로 틀린 것은 대기 중에 가연성 가스를 방출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막 놔두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필요한 곳에 화재 진화를 위해서 방화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요새는 용접하실 때도 방화사가 뭐예요? 불나면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소화기 반드시 놓고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불꽃 방지포 설치하고요. 불꽃 방지 부스도 다 설치해야만 요새는 용접할 수 있습니다. 용접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의 목숨을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죽든 말든 냅두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3번. 배관에서 가연성 증기 누출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되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배관에 가연성 가스가 흘러가고 있는데 용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발해버립니다. 큰일 나겠죠. 누출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용접 작업 부근에 점화원을 줄 것.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할 거 아니에요. 불나잖아.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점수를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37번. 용접 작업의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용접봉의 적절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용접사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줘야 되겠죠? 어떻게 편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름철에도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이러면 용접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요? 또 항공수지 더 달아주기도 하고요. 안 그래요? 이렇게 또 급여도 좀 더 주고 그러면 작업 능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더 피타지게 열심히 하겠죠? 용접 지그를 사용하여 위보기 자세를 한다. 위보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터질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래 보기로 해야 편하잖아요. 뭐든지 아래 보기로 하면 좋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용접할 때요, 대부분 이렇게 이런 아파트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쪼각쪼각 붙여가지고 배도 만들고 설비도 만들고 이런 방을 막 만들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막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요. 들어가서 용접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래 보기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아래 보기나 수직을 하고요. 위는 어때요? 여기 위에는 어떻게 해요? 용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러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달아요. 이 러그라고 하는데요. 러그를 여기다 용접해요. 크레인으로 들어요. 크레인 들어서 얘를 뒤집어 버려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위보기가 밑에가 아래 보기 될 거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리고 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래 보기로 하는 게 빠릅니다. 위보기 안 좋아요. 위보기 하면 머리 아파요. 그렇죠? 4번 고정구를 사용하여 능률을 향상하면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8번 다음 중 표준홈 용접에 있어 한쪽에서 용접으로 완전한 용입을 얻고자 할 때 한쪽만 용접하는 거예요. V홈 이음의 판두께가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I홈이라는 게 있죠. I홈은 어떻게 용접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놓고 이거 I자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주로 박판이잖아요. 6mm 이하의 박판은 I홈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6mm를 넘어서서요. 이렇게 V홈을 파서요. V자로 홈을 파서 용접하는 걸 V홈 맞대기 용접이라 하는데요. 얘는 5mm부터 약 20mm 정도까지가 좋습니다. 이 V홈 맞대기 용접은 어때요? 이쪽을 용접하면 반대까지 다 용접이 되죠? 한쪽만 용접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어디가 되겠나요? 5에서 20이니까 얘가 맞겠죠? 5에서 15mm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쪽이에요. 한쪽 할 때 V예요. 39번 인장시험에서 변형량을 원표점 거리에 대한 백분율 표시한 걸 뭐라고 할까요? 자, 인장시험은 뭐예요? 이렇게 두 판 모재를 V홈을 가공한 다음에요. 용접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면비드를 용접해야죠. 이면비드 용접하고 체온비드 하고 표면비드까지 했어요. 근데 요 안에 물성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오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렸어요. 지금 용접된 부분 요거죠. 용접된 부분 요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오려낸 다음에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겨요.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인장시험이라고 그래요. 인장은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인장시험을 했을 때 언제 부러지는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다 점을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는 A라 하고요. 얘를 B라고 해봐요. 점을 찍었어요. 원표점 거리. 점을 찍은 점끼리의 거리, 이걸 표점거리라고 그래요. 원표점거리라고 하는데요. 표점거리가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것의 백분율을 구한 걸 뭐라 불러요? 연신율이라 한다고 그랬죠? 연신율. 답은 연신율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 비중이 작은 건 뭐예요?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경금속이죠. 경금속 4.5를 기준으로 해서요. 비중이 4.5보다 낮은 것은 경금속, 4.5보다 높은 것은 중금속이라 한다고 그랬죠. 알루미늄만 여기서 경금속입니다. 41번 물과 얼음의 상태에서 자유도가 제로인 걸 뭐라고 불러요? 삼중점이라고 그러죠. 삼중점은 뭐예요? 기체, 액체, 고체 같이 있는 거예요. 물, 액체인 물하고요. 얼음, 수증기가 같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삼중점이라고 하죠. 삼중점에서는 자유도가 제로예요. 그러면 몇 개의 상이 있어요? 상이라는 건 뭐예요? 기체, 액체, 고체 이런 걸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 얼음, 물, 그다음에 스팀, 기체, 수증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몇 개예요?
3개죠. 네, 3중점에서는 3개입니다. 42번 변태 초소성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설명어 틀린 것은 재료에 변태가 있어야 한다. 2번 변태 진행 중에 하중에도 변태 초소성이 된다. 감도지수의 값은 재료의 값을 갖는다. 한 번의 열 사이클로 상당한 초소성 변성이 가능하다. 답은 3번이네요. 감도지수의 값은 거의 재료가 갖는다. 이게 틀린 거네요. 43번 보겠습니다. 강에 인 함유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함. 자, 고온 균열이 있어요. 고온 취성. 고온 취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셀을 가열을 하면은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은, 가열한 다음에 그거를 급냉시키면 어떻게 돼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 그걸 고온 취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온 취성은 왜 생기는 거예요? 황 때문에 생겨요. 황 때문에 생겨요. 이 황의 해를 방지하려면 망간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고온 취성, 고온 매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저온 취성. 저온 취성이 뭐예요? 한 2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저온에서 가열을 한 다음에 놔두면은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취성이 매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온 취성, 저온 매짐이 생깁니다.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 상온 취성이 있어요. 상온 매짐이라고도 해요. 상온 취성, 상온 매짐. 얘는 뭐예요? 상온에 가만히 놔두면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 걸 상온 취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인이란 것 때문에 생겨요. 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강에 인이 많이 함유되면 뭐가 생길까요? 저온 매짐, 저온 취성이 생기겠죠? 상온 취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게이지용 강이 갖춰야 할 성질로 틀린 거. 게이지용은 뭐예요? 뭘 재는 걸 게이지라고 하잖아요. 게이지용 강은요. 55 이하의 경도를 가지면 안 되고, 경도가 뭐예요?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해야 되잖아요. 경도가 높아야 되겠죠? 틀린 거네요. 팽창 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되겠죠. 막 팽창하면 안 되잖아요. 늘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해야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가 변화하면 안 되죠. 그죠? 치수 변화하면 안 되잖아요. 담금질에 의해서 변화 담금질 균열이 없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비중이 2.7로 낮다. 알루미늄 용융점은 1067도인가요? 알루미늄 녹는점 얼마예요? 660도. 660도죠? 마그네슘은요? 650도. 그렇죠? 자, 구리는요? 구리는 1080도. 이거 쓸 때 같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니켈 1450도. 철은 1540도에 녹죠. 순철은 1540도. 자, 알루미늄 녹는 점은 용융점은 660도. 이거 틀렸네요. 틀렸어요. 3번 전기 및 전도율이 우수하다. 고강도 합금으로 두랄륨이 있다. 알루미늄은 비중이 2.7이고요. 마그네슘은 1.7이죠. 1.7.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 외우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중금속이에요. 네. 46번 강의 표면 경화 방법 중 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강의 표면 경화라는 게 뭐예요? 표면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를 이렇게 탁 떨어뜨렸어요. 탁 떨어뜨리면 얘가 폭 파여버려요.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차를 하나 샀는데 차의 본네트가 폭 파여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표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단하게 만드는 거를 표면 경화라고 그러는데요. 경화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침탄법은 탄소를 넣는 거죠. 지럽법은 암모니아, 질소를 넣는 거죠. 질소를 넣는 거. 침탄 지럽법 이러고 있는데 화형경화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대를 대가지고 불로 이렇게 아세틸렌이나 LPG 불대를 대가지고요. 그걸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거. 이건 화학적 경화법 아니죠. 4번이네요. 침탄 지럽법은 뭐예요? 탄소도 넣고 질소도 넣는 거죠. 이거 화학적이잖아요. 세 가지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황동 화금 중에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금속에 가까워 모조금이나 판선 등에 사용되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 황동 뭐예요? 황동 아황산가스. 황동이라는 것은 구리에다가 아연을 넣은 거예요. 아연을 넣은 거를 황동이라 하죠.
자, 구리가 60% 들어가고 아연이 40%인 거 육사황동이라고 하죠. 육사황동은 문주메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구리가 70%이고 아연이 30%인 거. 이거 뭐라 해요? 칠삼황동. 그럼 구리가 80%이고 아연이 20% 들어간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톤백이죠. 톤백. 파리황동이에요. 톤백인데 톤백은 파리황동이긴 한데요. 보통 5%에서 20% 정도 들어갑니다. 꼭 파리황동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어쨌든 톤백인데요. 이렇게 전연성이 좋고 금속에 가깝고요. 모조금이나 판성에 사용되는 건 톤백 파리황동이에요. 강도가 왜 낮을까요?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문주메탈이 제일 강도가 셉니다. 대신 파리황동, 톤백은 전연성이 좋아요. 전연성은 뭐예요? 두들기면 늘어나고 가늘게 되는 성질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사용되는 거죠. 네, 악기 같은 것도 만들 때 많이 써요. 톤백, 육사황동, 문주메탈, 칠삼황동, 카트리브라스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시험에 잘 나오죠. 48번 냉각 가공 후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항복 강도가 감소한다. 인장 강도가 감소한다. 경도가 감소한다. 연신율이 감소할까요? 지금 이거 다 반대죠. 얘 하나만 반대잖아요. 그죠? 4번입니다. 경도가 감소하면 연신율이 늘어나겠죠. 경도가 뭐예요? 단단한 정도잖아요. 단단한 정도가 감소하면은 잘 늘어나겠죠. 그죠? 얘네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항복 강도, 인장 강도는 뭐예요? 인장 강도는 잡아 당겼을 때요. 강도요. 얼마큼 잘 버티나는 거죠. 경도가 같은 말이죠. 단단하다는 얘기잖아요. 항복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큼 잡아 당겼을 때 어느 순간에 항복하고 딱 부러지느냐. 그게 항복 강도거든요. 얘네 세 개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 연신줄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연신줄은 잘 늘어나는 거잖아요. 49번 금속 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도가 5인 상태의 물질이다.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혼합 물질이다.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 화합하여 부식이 일어난 물질이다.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가 간단한 원자배로 결합되어 있으며 원래 원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질까요? 이거 아니죠. 금속과 화합물도 원래 성질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59번 히토류의 합금에서 히토류 원소를 첨가할 때 미시메탈의 형태로 첨가한다. 미시메탈에서 세슘을 제외한 합금 원소를 첨가한 합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디디뮴인데요.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꼭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워야 될까요? 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요. 나는 진짜 이거까지 못 하겠는데 그러면 넘어가 줬으면 이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도 보겠습니다. 현의 치수의 기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볼까요? 자, 얘 볼까요? 얘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 이걸 현이라고 그러죠? 이거 현이라고 그래요. 현. 여기서까지 직선거리 현을 표시할 땐 이렇게 표시해요. 자, 얘는 뭐예요? 그럼 얘는 치수선을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요. 위에다 이렇게 사컷을 씌워놨죠? 얘는 호를 표시하죠. 호.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 호요. 호. 자, 얘는 뭐예요? 각도를 표시한 거네요. 각도를 치수선을 이렇게 각도에 맞게 뺀 다음에 90도 이렇게 해놓으면 각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무 말 대단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화살표가 가리키는 용접부의 반대쪽 이음의 위치로 올바른 것은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 반대쪽은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용접하라는 뜻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재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SS400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보통 보는 거 대부분 철판이 SS예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그러면 이 400이란 건 뭘까요? 400은 최고 인장 강도를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최소 인장 강도. 최소 이 정도는 버틴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이거 이번에 틀렸네요. SM45C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입니다. 자, 45C에서 45C는 탄소 함유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45%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0.45%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보조투상도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사진 곳에 무엇인가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아, 뭔가 모르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는 거, 경사진 곳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 그걸 뭐라 불러요? 보경.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보경. 경사진 곳에 있는 것을 실제 모양을 그린 거. 보경해서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물체의 경사면을 실제 모양으로 나타낸 거. 이거 뭐라 불러요? 보조투상도죠. 보경을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거든요. 보경. 55번 용접부의 보조기호에서 제거 가능한 이면 판재를 사용하는 거. 제거 가능한 거 이거잖아요. 제거 가능한 거. M은 뭐예요? M은 제거 불가능한 거. 이면 판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계 장치 등의 실제를 보고 프리핸드로 그린 거. 프리핸드 뭐예요? 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 보고 대충 막 이렇게 그렸어요. 그걸 뭐라 해요? 스케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읽어보면은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렸구나. 57번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쳤을 때 우선하는 순위를 나타내는 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굵은 실선. 굵은 실선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굵은 실선은 주로 뭐예요? 외형도에서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외형도. 그 다음 뭐예요? 은선. 수문선이죠? 수문선, 은선. 은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그리는 거. 수문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은 실선,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 나와야 되죠? 가는 실선. 그 다음은 얘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점세선 나와야 되죠? 일점세선. 일점세선은 주로 뭐예요? 뭐 어디 써요? 이렇게 된 거예요. 중심선에서 많이 쓰잖아요. 중심선. 그렇죠? 자, 이점세선. 이점세선. 이점세선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주로 어디 있어요? 무게중심선, 또 가상선. 이게 이점세선이죠? 이 순서대로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먼저 나와요. 겹쳤을 때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굵은 실선 없으니까 수문선이 나와야 되겠죠? 네.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그럼 절단선은 뭐예요? 가는 실선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절단했다, 이렇게 절단했다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절단했다 나타내는 가는 실선으로 하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관용 테이퍼 나사 중 평행 앞나사를 표시하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쭉 나와 있죠. 59번 보기 입체도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얘가 정면이에요. 평면도로 적합한 거. 평면도는 뭐예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걸 평면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위에서 한번 쳐다볼까요? 그럼 위에서 쳐다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요 부분 보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여기가 얘고요. 여기가 얘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 얘밖에 없네요. 얘밖에 없네요. 얘도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봤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요게 폭 파진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없네요. 다음은 다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한번 오늘 다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60번 거의 다 왔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알맞은 것은 A4 용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외우라 그랬잖아요. A4 용지 297, 210. 그러면 A3 용지는 어떻게 돼요? A3 용지는 A4 용지가 이렇게 297, 210이면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3 용지는 297이긴 한데 210이 아니라 420이 되죠? A2 용지는 A3 용지를 두 개 붙인 거잖아요. 420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게 594인가요? 이렇게 되죠? A1은 어떻게 돼요? A1은 594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두 개 붙이는 거니까요. 84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온 게 뭐예요? A4 용지잖아요. A4 용지 많이 쓰이니까요. 297, 210이에요. A3 용지도 많이 쓰이죠? A3 용지 실제로 많이 쓰여요. 420, 297. 이 두 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